자, 영유아 돌봄을 확대하는 내용의 유보 통합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정부의 새로운 청사진이 나왔습니다. 전경윤의 뉴스 이노베이션 출발합니다. 먼저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뉴스 브리핑을 잘하는 기자 중에 한 명이죠. 이석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제가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22대 국회 전반기 원구성이 마무리됐죠. 네, 22대 국회 개원 28일 만인데요.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 국민의힘 국회 부의장과 7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뽑았습니다. 네. 개원 후 여야 의원들이 모두 본회의에 참석한 건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국민의힘 부의장으로는 주호영 의원이 재석 283명 가운데 269명의 찬성을 얻어 선출됐고요. 김민기 전 의원의 국회 사무총장 임명 승인안도 통과됐습니다. 네. 국회는 다음 달 2일부터 4일까지 22대 첫 대정부 질문을 하고요. 네. 임시국회가 시작되는 같은 달 5일에는 국회 개원식이 열리고 8일과 9일에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각각 진행됩니다. 네. 정부의 30년 수건 사업이 있습니다. 바로 유보 통합 정책인데요. 유보 통합이라는 게 잘 모르는 분들이 있을까 봐 말씀드립니다만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해서 관리한다 이런 정책인데요. 네. 오늘 그 구체적인 계획이 나왔습니까? 네, 교육부가 오늘 공개했는데요. 그동안 이제 보건복지부가 맡아온 어린이집 관련 업무가 교육부로 완전히 이관되고 네.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통합한 기관은 학교로 개편돼 관리와 지원은 교육청이 맡게 됩니다. 이르면 2026년 통합되고요. 네. 통합기관인 입학 방식과 교사 자격 등 구체적 내용은 공론화를 거쳐서 연말쯤 확정될 전망입니다. 일단 30여 년 동안 시도해온 유보 통합에 첫 발을 뗐지만 네. 또 다른 난제인 교사 자격 문제의 해법은 담기지 않았습니다. 예. 기관 통합 문제도 밑그림만 나온 상황이고 원화 모집 방식 역시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네. 재정과 인력 대책도 과제고요. 그렇군요. 과제가 많이 있군요. 아직도. 예. 경기도 화성의 리튬 전지 제조 공장 화재 희생자 가운데 3명의 신원이 오늘 추가로 확인됐죠. 네, DNA 대조 결과 추가로 신원이 확인된 사망자는 3명입니다. 모두 중국인 여성이었습니다. 사망자는 한국인 5명, 중국인 17명, 라오스인 1명 등 총 23명인데요. 예. 이제 신원 미확인 사망자는 6명만 남았습니다. 아리셀 화재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은 증거물 분석에 착수하면서 수사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네. 경찰은 고용노동부와 합동으로 어제 오후 6시간 30분에 걸쳐서 아리셀과 인력 공급업체를 압수수색했고요. 경찰은 압수물 분석에 주력하면서 필요할 경우에는 노동부와 수사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공유할 방침입니다. 네. 박순관 아리셀 대표는 오늘 오후 3시 반쯤 화성시청에서 유족들을 만나 조속한 시일 내에 여러분들의 장례나 나머지 후속 대책 자금 마련을 하고 있다며 사과했습니다. 예. 계속 사과만 하고 있군요. 네. 네,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 이석호 기자였습니다. 네. 퀸의 I Want to Break Free 노래와 함께 시작하는 발음이 좀 좋지 않습니다. Break Free. 친절한 외통수 전영신 외교통일 전문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북한이 어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쐈는데요. 이 극초음속 미사일 실험했다 실패했다 우리 정부의 입장인데 북한은 성공했다고 발표했어요? 북한이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얘기를 한 건데 성공을 초음속 미사일이 아니라 다탄두 미사일. 예, 알아요 그거. 예. 그러니까 미사일 몸체 하나에 여러 개의 탄두를 장착을 그렇죠. 한 거죠. 예. 예. 그래서 이 시험 발사였고 정확히 세계 좌표에 유도됐다. 유도까지도 성공을 했다 이렇게 밝혔어요. 근데 우리 군은 이거 기만이고 조작이다. 왜냐하면 이제 탄두 분리라는 게 이제 미사일을 쐈다가 하강하는 단계에서 분리가 돼야 되는데 이거는 쏘자마자 바로 초반기에 이렇게 초기 단계에서 폭발을 했다. 그래서 이거는 거짓말이다. 조작된 거다. 이런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북한은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의 중요한 지점들을 하나씩 지금 완성시켜 나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뭐 성공을 했든 실패를 했든 북한이 시험하고 있는 이 다탄두는 아까 얘기했듯이 예. 미사일 몸체 하나에 여러 개의 탄두를 장착을 해서 여러 표적을 동시에 타격을 할 수 그렇죠. 있는 건데 여기에 핵탄두를 장착을 예. 했다고 상상을 한다면 무섭네요. 가히 그렇죠. 좀 상상해 예.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 대학 때 데모할 때 이제 지랄탄이라고 있었는데 여러 군데를 타격하는 그렇죠. 그런 예. 어쨌든 실패든 성공이든 지금 참 파괴력은 클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네. 북한이 대남 오물풍선을 계속 보내고 있는데요. 북한의 의도를 분석해 봤습니까? 예, 국제사회에서 존재감을 유지하려는 어떤 일환이 아니냐. 그러니까 오물풍선을 보내고 그전에는 GPS 교란도 했었잖아요. 그리고 탄도미사일 도발도 간간히 이어가고 있고. 근데 앞으로도 북한은 계속해서 이렇게 할 걸로 보여요. 예. 이렇게 도발을 하는 이유는 결국 이제 핵실험을 하기까지 국제사회의 어떤 이목을 계속 지금 받고 있어야 되거든요. 북한은. 예. 미 대선이 11월 5일에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이제 내일 아침 10시부터 현지 시간으로 오늘 밤 트럼프하고 바이든 두 대통령 후보의 첫 TV 토론이 있을 예정이에요. 오늘 뭐 누가 어떻게 잘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더 어느 쪽이 유리해지는지 좀 분수령이 될 것도 같고요. 네. 또 어쨌든 트럼프가 재선을 하든 또 바이든이 재선을 하든 북한의 가장 큰 목적은 예. 이 새 정부 인수위 보고서 챕터 하나를 북한이 차지하도록 하는 게 지금 목적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예. 북한이 핵실험을 한다면 미 대선을 1, 2주 정도 앞둔 10월 말에서 11월 초에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아, 그래요?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때 라면 사재기 해야 됩니까? 뭐 궁금하네요. 자, 북한이 북러 조약을 하면서 유사시에 자동 개입 조항에 합의를 했는데 이게 상당히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이후에 분위기가 좀 있습니까? 달라진 게? 예.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얘기들,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하고 푸틴 대통령이 이제 조약을 체결한 이후에 나온 얘기들이 상당히 주목이 되고 있어요. 예. 그래서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파병할 가능성이 있다 얘기가 있었고 또 북한이 중국과의 관계가 틀어져서인지 중국에 있는 대사관을 폐쇄할 거다 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취재해 본 결과로는 이런 보도나 추측은 나가도 너무 나갔다. 예. 이런 게 반응이 있고요. 일단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파병을 한다. 이게 가능할 것이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외교부 당국자들한테 취재를 해본 결과는 이제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을 한다면 우리로선 땡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요? 저는 이게 러시아 문제, 우크라이나 문제 남북한이 다 이렇게 관여하는 게 약간 걱정이 되는데 땡큐라고요? 예. 예.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먼저 예. 사례를 좀 한 가지 소개를 예.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북한으로 세계의 명품들, 사치품들이 들어가고 있는 게 보여지잖아요. 예. 누가 무슨 백을 들었다, 뭐 누가 무슨 차를 탔다 이런 얘기들 나오는데 특히 이탈리아, 이태리의 이 고가의 사치품들이 북한으로 수입이 되는데 이 사치품 중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선물 정치를 한다고 하잖아요. 고위 예. 당국자들, 예. 고위 이제 관료들한테 선물을 주면서 이렇게 환심을 사고 그걸로 권력을 유지하는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수조 원이 된다고 해요. 근데 뭐 차량에서부터 시계, 가방, 뭐 아이스크림, 젤라또 기계. 요즘 북한에서 있죠. 이 젤라또를 또 많이 먹나 봐요. 좀 그렇더라고요. 부유층들이. 예. 그래서 종류가 좀 다양한데 이게 세관에서 자주 이렇게 붙들리는 모양입니다. 예. 그래서 이걸 통과시키기 위해서 백을 동원하는 일도 잦다고 하고요. 뭐 고위 당국자가 전화해서 아이스크림 머신, 패스 플리즈 뭐 이런 얘기도 그래요? 하고요. 예. 그렇게 애원하다시피 해서 들여온다는데 이게 뭘 의미를 하는 거냐.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러시아 대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러시아 대 서방 유럽 국가들 전쟁 그 간의 싸움으로 지금 예. 되고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북한이 우크라이나에 파병을 한다. 그럴 경우에 일단 안보리 대북 제재는 지금 유야무야된 거나 마찬가지 상황이 됐잖아요. 러시아가 계속해서 북한 편을 들면서. 근데 유럽 국가들이 북한 너네 우크라이나에 러시아 지원하는 파병을 했어? 라면서 북한으로 들어가는 사치품들을 봉쇄를 하게 된다면 김정은의 선물 정치도 끝이 나는 거고 이게 김정은의 세력 유지, 권력 유지의 치명타가 될 수 있다는 계산이에요. 그래서 사실 우리 외교부가 다음 달 이제 나토 예. 정상회의가 열리는데 여기에서는 유럽 국가들을 상대로 북러 조약의 어떤 위험성, 부당성을 알리고 어떤 식으로든 제재 조치를 취해달라는 외교적을 펼칠 그런 상황에서 북한이 만약에 파병을 한다. 예. 그러면
뭐 유럽 국가들이 김정은의 선물 정책 차단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까 이게 우리 외교 당국의 계산입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러시아 입장에서도 북한과 조약을 새롭게 맺었지만 또 속내를 알 수 없다 이런 얘기가 있네요. 워낙 예측 불가한 나라입니까? 그렇죠. 러시아가? 럭비공 같은 나라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현대가 러시아에 한번 진출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뭘 좀 해보려고 했는데 거기에는 굉장히 그 좀 행정 절차가 까다롭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 좀 우리가 가서 경제 활동할 테니까 좀 도와줘라. 그 러시아 정부에 얘기를 했더니 그러면 우리가 10년 동안 너네 여기 와서 할 수 있게 해줄게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거기다 다 생산 시설 짓고 투자를 했는데 지역에서 러시아에서 이제 러시아 업체들이 왜 한국 기업체에 특혜를 주느냐. 그래서 이제 우리한테 달라 했다고 하면서 3년 만에 그 다 약속한 거를 파기를 했어요. 그래서 철수를 한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이번에 북한과 맺은 조약은 그럼 지킬 것이냐. 그래서 과연 북한이 침공을 당했을 경우에 러시아가 자동 군사 개입 약속을 예. 지키겠느냐 이게 핵심인데 예. 러시아의 진정성을 엿볼 수 있는 대형 행사 2개가 걸립니다. 그래요? 예. 하나는 8월에 있을 을지 훈련을 봐야 되는데요. 이 을지 훈련 기간에 러시아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을지 훈련이라는 게 뭡니까? 한국하고 훈련이? 미국이 같이 북한을 적으로 하는 전쟁 그렇죠. 상황을 가상한 예. 그런 군사 훈련이잖아요. 그럼 이제 북러 조약에 대한 이행 의지가 러시아에 있다면 이 훈련을 할 때 러시아도 내려와야 된다는 거죠. 핵잠이 정박을 하는지 북한에 또 뭐 그 러시아의 전보기가 순안 공항에 착륙을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봐야 되는데 이게 없다. 이런 움직임이 없다. 그럼 예. 이거는 이 북러 조약은 종이 쪼가리에 종이 쪼가리다. 불과하다. 이렇게 봐도 무방하다는 겁니다. 예. 훈련할 때도 내려와서 봐야 된다. 그래서 그 우리 얘기군요. 북한을 상대로 침공하는 훈련이니까 그거 봐야 역시 된다. 거기에 대응하는 어떤 훈련이 북에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대형 행사 2개 있다 그랬는데 또 하나가 뭡니까? 지금 이제 다음 달 25일 라오스에서 열리는 ARF 아세안 외교장관 회의를 봐야 되는데요. 여기에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올 것 같아요. 그래서 러시아의 라브로프 외무장관하고 팔짱을 딱 끼고 나란히 등장을 하는지 어떤 밀착 행보를 보여줄지 이게 이 부분이 관건인데 왜냐하면은 결과적으로 이번 북러 조약은 군사 협력보다는 북한이 러시아에 재래식 무기 지원해주면 러시아 우리는 북한 너네 국제사회에서 왕따되지 않게 너네 그동안 소외돼 왔었잖아. 이제 왕따되지 않게 우리가 뒷받침해줄게. 우리가 너네 좀 길을 살려줄게. 이 약속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ARF에 최선희 외무상이 참석을 할 거고 라브로프 외무장관의 임무는 북한을 좀 띄워주는 거 소외당하지 않게 길을 살려주는 거. 이 부분이 관전 포인트라고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이 왕따에게는 왕따가 안 되도록 도와주는 분이 굉장히 고마울 텐데. 그렇죠. 제가 좀 그런 경험이 있어서. 지금까지 친절한 외통수 전영신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슈 하이킥 순서입니다. 자, 농업용 퇴비 정도로 사용되던 우분은 이제 우리말로 소똥이죠. 소똥이 석탄을 대신해 전력을 생산하는 연료로 사용된다는 소식을 알아보겠습니다. 이호상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호상 기자. 네, 안녕하세요. 예. 그동안 소똥은 저는 어렸을 때 많이 봤어요. 우리 시골에 예. 많이 있었고. 네. 근데 퇴비로만 사용했기 때문에 오히려 환경오염의 주범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소똥이 변신합니까? 이제 이거 아주 환경 친화적으로 무슨 연료가 돼요? 그런 그렇습니다. 뜻입니까? 이게 뭐 소똥도 약에 쓸 때가 있다 이런 말도 그런 사실 속담이 있어요. 있죠. 근데 네. 먼저 이 소똥의 사실은 냄새, 환경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애물단지, 골칫덩인데요. 이게 즉 소똥에 대해서 간단히 좀 먼저 좀 설명을 드리자면 네. 현재 소똥은 네. 농사용 퇴비를 하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말씀하신 대로 땅 위에 이렇게 일반적으로 쌓아두는 게 일반적인 상황인데요. 그런데 환경부가 작년에 낙동강에서 녹조가 계속 발생을 하다 보니까 예. 녹조의 원인을 좀 밝혀보려고 분석을 해봤더니 예.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소똥이었다라는 걸 발견해낸 겁니다. 예. 축산농가가 이제 퇴비를 만들기 위해서 그 강 인근에 소똥을 쌓아놓고 놨더니 비가 내리면서 이게 이제 질소와 인 같은 이런 영양 물질들이 흘러서 방출돼서 이제 그 강으로 흘러 들어가면서 녹조가 발생을 한다. 이런 원인을 밝혀낸 겁니다. 그러니까 소똥이 이른바 우리가 녹조 라떼라고 하죠. 예. 녹조 라떼의 주범이 되는 건데 이런 상황이 이제 밝혀낸 건데 그래서 예. 정부가 야적 퇴비를 없애겠다라고 이제 밝힌 뒤에 4대강 주변에 양 400곳 정도에 쌓여 있는 야적 퇴비를 수거를 했고 또 사유지에 쌓여 있는 퇴비는 이제 덮개를 좀 보급해서 빗물에 쓸려 내려가지 않도록 이런 녹조 대책을 작년에 발표하기도 했었습니다. 예. 소똥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소똥을 이렇게 뭔가 활용하기 위한 노력이 좀 없었지는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고초연료로 어떻게 바뀐다는 얘기입니까? 아, 이 소똥이?
이게 환경부가 지난 17일입니다. 전라북도와 또 김제 완주 축산농협과 함께 이렇게 함께 우분에 소똥에다 톱밥과 왕겨 같은 걸 섞어서 보조 원료를 좀 혼합을 해서 고체 연료를 생산하는 실증 시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김제 자원순환센터라는 곳인데요. 네. 여기서 이제 우분 고체 연료와 실증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3일부터 실제로 소똥을 고체 연료로 변신시켜서 생산하는 이제 생산이 시작이 됐습니다. 예. 소똥에다가 톱밥, 왕겨 같은 부산물들을 혼합을 시켜서 건조해서 발효시켜서 건조했더니 고체 연료가 됐다라는 겁니다. 이 고체 연료를 석탄 대신에 열 병합 시설에 보내서 이걸 열로 이제 석탄 대체용으로 활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는 이곳에서 하루 8톤 정도 가량의 생산을 하고 있는데 연료를 이제 3년 후 2027년부터는 하루에 680톤 가량의 소똥을 처리를 해서 이거를 160톤의 고체 연료로 생산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루 680톤을 만약에 가량을 소똥 처리를 하게 되면 이게 현재 전라북도에서 나오고 있는 전체 가축 분뇨 배출량의 한 25%나 되는 엄청난 양입니다. 예. 그렇다면 이 소통이 아니죠. 소똥의 열 효율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이 됐습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발열량이 1kg당 3,000kcal라고 하는데 실제 와닿지는 않습니다만 와닿지 않나요? 통상 사실은 석탄의 발열량이 1kg당 6,000kcal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똥으로 만든 연료가 석탄 절반 정도의 열 효율을 보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지구 온난화나 기후 위기가 심각하기 때문에 이산화탄소를 많이 줄여야 되는데 환경적으로 이게 소똥이 어떤 큰 효과가 있습니까? 이게 엄청난 효과가 있는데요. 일단 소똥을 많이 처리함으로써 새만금이라든지 아니면 강 주변에 이제 녹조를 예방할 수 있고 환경 오염을 일단 줄여서 환경 오염 이제 수질 개선에 도움이 될 테고요. 두 번째는 이 부분만 본다면 하루 680톤 가량의 소똥을 처리를 해서 연료화를 시켜버리면 말씀하신 대로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무려 244톤 하루에 그렇게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고요. 또 두 번째 이 축구장 8,250개 면적의 땅에다가 30년생 소나무 무려 5만 9천 그루를 심는 효과랑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자동차를 무려 3만 7천 대를 운행하지 않는 효과가 나타난다. 이렇게 큰 효과가 있는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겠어요. 이렇게 좋은 사업이라면 왜 그동안 못했을까? 사실은 이 과거부터 이 소똥을 연료하는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했던 건 사실이고요. 근데 이제 실제로 실종화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좀 규제에 막혔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우분 소똥을 연료화하려면 현행 가축분뇨법과 폐기물 관리법이 저촉이 되는데 이게 가축분뇨로 그러니까 소똥을 고체 연료화시키려면 이게 다른 물질을 일단 혼합해서는 안 되고요. 또 혼합하지 않은 상태로 발열량 기준 고체화시켜서 어느 정도 일정 기준의 발열량을 나오게 해야 되는데 이게 충족을 못 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또 특히 농가마다 이 배출하는 우분 농가에서 나오는 소똥마다 성상이 다르다. 성상? 그러니까 성분이 다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소를 키우는 특징이 문화적 특징이 보면 깔집을 깔아주는데 저 어릴 때 보면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지푸라기를 깐다든지 톱밥을 깐다든지 왕겨를 깔아주는 이런 문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농가마다 어떤 깔집을 깔아주느냐에 따라서 소똥의 성상이 다르다. 성분이 다르다. 이게 깔집을 어떤 거에 깔느냐에 따라서 소똥의 수분과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전라북도가 연구를 해서 우분에다가 소똥에다가 톱밥, 뭐 왕겨 이런 지역 농가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부산물들을 좀 혼합을 해봤더니 발열량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체 연료를 생산할 수 있다라고 이제 밝혀낸 거고요. 그런데 관련법이 저촉이 되니 전라북도가 정부에 계속 지속적으로 요청을 한 겁니다. 좀 관련 규제를 좀 완화해달라라고 요청을 해서 정부가 그걸 받아들여서 그래 정부 이제 최대 4년 동안 소똥에 톱밥과 왕겨를 섞어서 고체 연료를 하는 생산할 수 있는 사업에 좀 특례를 규정을 한 겁니다. 특례를. 그래서 환경부 한상우 사무관의 말 간단히 한번 들어보시죠. 새만금 유역에 우분 고체 연료와 규제 특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그래서 본 사업을 통해서 새만금 수질 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수질 개선에도 기여할 뿐만 아니라 현재 지금 가축분뇨가
특히 우분이 퇴비화 처리에 집중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새로운 자원화하는 가능성을 검증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기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환경물 이렇게 실증화 사업 네. 이제 해본 다음에 실제로 기대 효과가 크다라고 하면 이걸 제도를 이제 개선을 해서 전국으로 이 사업을 좀 확산한다 이런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소똥의 변신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슈 하이킥 이호상 기자였습니다. 오늘 마지막 순서입니다. 정영석 기자의 백스테이지 시간입니다. 정영석 기자가 옆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프랑스 파리 올림픽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2024 파리올림픽 개막일이 다음 달 26일이니까 꼭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1924년 파리올림픽 대회 이후 정확히 100년 만에 열리는 하계올림픽 대회고요. 예. 앞서서 2012년 런던 올림픽 대회 이후 유럽에서는 12년 만에 열리는 그런 대회입니다. 그렇죠. 근데 예. 파리에서는 그 파리 시민 일부는 올림픽 하지 말자고 막 그런 얘기하고 좀 시끄러운 것 같더라고요. 파리올림픽 뭐 네. 선수단 내부 시설도 그러니까 폭염이 좀 예상되고 있다. 그렇지. 덥다. 그런 네. 기사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 예. 오늘 뭐 그 얘기는 아니죠. 어떤 소식입니까? 오늘 준비한 건? 네, 우리나라는 이번 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 수가 150명을 밑돌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1976년 몬트리올 대회 선수 50명. 이때가 가장 적은 최소 규모 선수단이었는데 예.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한 200에서 300명 그렇죠. 정도 선수를 꾸준히 파견해 왔어요. 이번 대회 유독 선수 수가 이렇게 줄어든 이유는 단체 구기 종목들이 줄줄이 예선을 탈락했기 때문입니다. 예. 지금 현재 여자 핸드볼만 올림픽 본선 무대에 진출한 상태고요. 그 축구와 농구, 배구 등 인기 종목은 이번 파리 올림픽에서 볼 수 없게 됐습니다. 예. 오늘은 파리 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 가운데 불자 선수들을 집중 조명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축구, 야구 이런 거 빠지면 뭐 지금 재미가 없었는데 올림픽이. 네. 아, 나 이거 황선홍 감독 당시 져가지고 말이죠. 그렇죠. 예선전에서. 자, 불자 선수는 제가 이제 지난주에 구봉길 선수 아주 그 잘생긴 구봉길 선수 소개했었는데 오늘 만나볼 불자 선수들은 누굽니까? 오늘 소개해드릴 선수들은 찐 불자 선수이라고 얘기를 좀 붙이고 싶어요. 예. 왜냐하면은 진천 선수촌에서 막바지 굴술땀을 흘리고 있거든요. 예. 선수들과 통화하기 한번 하기 힘들 정도로 그런 개인 훈련, 팀 훈련에 그런 열중하는 모습인데 이 진천 선수촌에는 법당이 있습니다. 예. 법당이 있는데 매주 수요일마다 예. 이 정기 법회가 열리고 있어요. 이 법석에 빼먹지 않고 예, 참석하는 그런 불자 선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예. 그 선수가 바로 기계 체조. 이 체조에 불자가 많더라고요. 이상하게. 전에 양학선 선수가 그렇죠. 있었죠. 예. 양학선 그 기술이 있죠. 그렇죠. 예, 이준호 선수가 그 해당되는 선수군요. 지금 그렇습니다. 얘기하는 게. 이준호 예. 선수 남자 기계 체조의 올라운드 플레이어입니다. 마루 운동, 안마링, 도마, 평행봉, 철봉 등 이 6개의 종목을 골고루 잘 뛰는 멀티 선수입니다. 지난해 이 종합 선수권 대회에서 개인 종합과 평행봉, 철봉 등 세 종목에서 예. 3관왕에 올랐어요. 오. 체조는 민첩성, 어떤 균형, 착지, 속도 등이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운동의 기본이라고 불리거든요. 이 28살의 이준호 선수 국내 탑 1의 실력을 갖춘 것은 확실합니다. 네. 하지만 처음 출전한 지난 도쿄올림픽, 하계올림픽에서 메달을 따지 못했는데 이번 파리올림픽에서는 우리나라에 메달을 안겨줄 그런 기대주로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 선수입니다. 체조는 당일 컨디션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 그렇습니까? 그렇죠. 착지 같은 거 잘못하면은 네. 뒤로 나자빠지고 막 이러던데. 평생 연습을 예. 했을 텐데 예. 그죠? 예. 어쨌든 착지가 제일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그리고 여자 역도에서 메달이 기대되는 불자 선수, 이분은 많이 알려져 있는 선수네요. 많이 알려진 선수예요. 예, 저도 잘 아는 선수인데요. 예, 또 별명이 있습니다. 진천의 에일리, 역도의 빅마마라는 별명이 예, 있어요. 예. 왜냐하면 이제 MBC 가요 예능 프로그램에 출전해서 그 훌륭한 가창력을 뽐낸 선수이긴 한데 이 김수현 선수 도쿄올림픽에 출전을 해서 인상은 106kg을 들어 올렸지만 예. 용상에서는 어떤 석연치 않은 판정과 또 3번을 놓쳐서 실격을 당했어요. 아. 그래서 안타깝게 동메달 획득에 실패했는데 하지만 이후 2022년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서 동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네. 지금 세계 랭킹 5위인데 예. 용상에서 150kg을 들어 올려서 메달을 꼭 손에 넣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김수현 선수와 직접 인터뷰한 내용 들어보시죠. 예.
네, 지금 81kg급에서 150kg를 목표로 하고 있는 거고요. 부담보다는 응원해 주시는 거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다시 파리 올림픽에 나갈 수 있게끔 환경도 만들어주시고 도와주신 분들이 많으니까 네, 그거에 맞게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메달 도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수니까 당연히 금메달을 목표로 하는데 일단 제가 그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보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예, 인터뷰 아주 그 음질이 좋네요. 이 전화기를 좋은 거 쓰나 봐요. 전화기도 좋고 예. 네. 제 목소리도 좀 잘 네, 들어간 것 좋고. 같습니다. 예, 질문은 예. 좀 당연한 질문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는. 자, 배드민턴 같은 경우도 방수현 선수라고 이 불자 금메달리스트가 뛰었었죠. 있었잖아요. 예. 배드민턴 경기에도 우리 불자 선수들이 출전하죠. 그렇습니다. 이 여자 복식조의 이소희, 백하나 선수인데 둘 중에 이제 백하나 선수가 불자입니다. 이 팀이 왜 기대가 되냐면 최근에 인도네시아에서 세계 선수권 대회가 열렸어요. 예. 이때 이제 세계 최정상급 선수들이 총 출동을 했었는데 당연히 세계 랭킹 1위였던 중국의 천칭천 자이판조를 게임 스코어 2대 0으로 누르면서 우승을 차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금메달을 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가 큰 여자 복식조고 이 백하나 선수를 잠시 소개해드리면 파워 넘치는 연타 스매싱이 아주 일품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시원시원한 공격을 뽐내고 있는데 이번 파리 올림픽에서도 금빛 스매싱을 날릴 수 있을지 그런 기대가 큽니다. 예, 배드민턴이 기대가 되네요. 우리 양세형 선수가 세계 랭킹 1위인데 단식 금메달 또 노리고 있고. 네. 자, 제가 알기로는 배드민턴에 또 이 양세형이 아니고 안세형 선수입니다. 제가 잘못 얘기했어요. 안세형 선수. 예, 안세형. 개그맨 양세형은 개그맨이고요. 네. 배드민턴의 최유정 선수도 불자 선수입니까? 최유정 선수 불자 선수예요. 예. 그 지금 스튜디오 밖에 있는 예. 저희 배진호 PD가 좋아하는 선수라고 저한테 귀뜸을 해줬습니다.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예. 왜 좋아하죠? 배드민턴 치는 것 같은데요. 아, 그래서 좋아하는 겁니까? 네. 이번에 서승재 선수와 함께 혼합 복식조에 나섰는데 세계 랭킹 3위입니다. 예. 최유정 선수 어머니가 김복선 씨,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예. 1980년대 역시 배드민턴 선수로 활동했다고 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어머니의 피를 물려받았는지 이번 도쿄 앞에 열린 도쿄대회에서 혼합복식 8강까지 올랐고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는 동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네. 이 최유정 선수의 첫 경기가 8월 2일입니다. 8월 2일인데 지금 많이 긴장도 되고 할 텐데 저희 BBS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각오 한번 들어보시죠. 네. 일단은 앞전에도 큰 대회에서도 좋은 성적도 내고 이렇게 했었어가지고 맞아요. 스스로에 대한 한계에 부딪혔었는데 그 계기로 나도 할 수 있구나라는 그런 계기가 또 돼가지고 발판이 돼서 좀 이번에 올림픽은 전보다 조금 더 자신감도 있고 그냥 출전하니까 메달 따고 싶어요 이런 마음보다는 정말로 이번에는 나도 메달을 노려볼 수 있구나라는 그런 단단해진 마음으로 좀 네. 예. 지금 시간이 없어서 뭐 기타 불자 선수들을 좀 소개할게요. 예. 여자 유도에 이혜경 선수도 출전하고요. 사격에 장국희 선수 체력 관리에 집중해 왔는데 진종호 이후 8년 만에 올림픽 메달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오늘 소개해드린 선수들은 진천 선수촌에 정기법회에 빠지지 않고 출전하는 선수들만 소개를 한 거고 추가 취재가 되는 대로 파리 올림픽 소식 계속 들고 오겠습니다. 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백스테이지 정영석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이어서 날씨는 이지영 캐스터입니다. 네, 오늘 중부지방은 덥고 남부지방에는 장맛비가 내렸는데요. 내일 오전까지 남부지방과 제주도에 비가 내리겠고 주말 밤부터는 전국적으로 정체전선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현재 제주도와 남해안에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제주에는 시간당 10mm 이상의 굵은 비가 쏟아지는 곳이 있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제주에는 최고 50mm, 경남 남해안에는 많게는 60mm, 그 밖에 남부지방에는 5에서 20mm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오늘 서울은 31.6도까지 올랐는데 내일은 33도로 더 덥겠고요. 내일은 대구와 광주도 32도까지 오르는 등 남부지방 역시 덥겠습니다. 강원과 충북, 충북 남부 일부 지역에는 오후 한때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29.1도, 습도는 44%입니다. 기상청이었습니다.